자, 오늘은 바로 6.25 동란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참 세월이 무상하게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가물가물 사라져가고 있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6.25 동란 그 자체, 그 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득하게 모른다 해도 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는 너무 달라져 있죠. 그렇지만은 정말 슬프고 기약 없고 절망적인 날이었다. 그런 6.25 동란이었다 것입니다. 저번 주에 성주에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외관에서도 또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시민들의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동란을 다시 한번 해고해 보면서 그 6.25 동란이 끝날 쯤에서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와 그 결과 성과 등을 대충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드 배치 논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상호 방위 조약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어지겠습니다. 구소련의 비밀 문서 등이 해제되고, 그리고 중국 당국도 간접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시인함으로써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침을 했다. 이것은 이미 확실하게 드러난 사항입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비밀 문서가 드러날 때 거기 다 명시되어 있던 거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침이다. 그 말은 한국에서 먼저 쳐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우기고 있고, 이 한국 내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남침은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다 이 말이고, 북침은 한국이 북한으로 먼저 쳐들어갔다. 하여튼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이제 수백 대 전투기, 수백 대 신형 전차, 수백 명의 야포를 이제 지원받아요. 그리고 군대를 이제 만주 쪽에 보내가지고 몰래 비밀리에 이제 훈련을 거듭합니다. 소련 고문관들이 나와서 훈련하게 돼요. 그때 양성한 정규군이 18만 명에 이르렀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국군 사정은 어땠느냐? 애모한 소총, 그리고 또 일본군이 버리고 간 구식 속총, 이런 걸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전투기, 전차, 야포 없었죠? 있다는 건 겨우 박격포, 이제 기관총 좀 있었어요. 그런데 통신기라도 좀 있었냐? 제대로 없었죠. 그나마도 그 인원까지도 8만 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당시 이제 남한 전역에는 좌파 열풍이 불었어요. 아주 공산주의, 다 같이 먹고 살자, 모두 나눠진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쓰자, 얼마나 좋습니까? 춥고 배고픈 그 시절에 국민들 모두 그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남한 전역에도 좌파들이 굉장히 많아서 깊고 큰 산에는 빨치산 이래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지리산이다 덕유산에 배치돼 가지고 빨치산 유격대 소탕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 지령받은 남노당 계열이죠. 남노당. 그 계열 이제 뿌락치들이 나라의 이제 공장이라고 뭐 제대로 있지도 않지만은 국가 산업마다 파업을 일으키고 거기다 총기 무장까지 하고 있었죠. 노조들이 총기로 무장까지 하고 있었다. 자, 이 정도면 치안이 어느 정도다. 여러분 아시겠죠? 치안이 그야말로 절대정일명 엉망진창이었다 이거죠. 여기에 맞춰서 미국이 태평양 방위권에서 지신라인 해가지고 한국을 제외시켜버려요. 또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집권하자마자 곧 미군이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면서 무기라도 제대로 주고 그 전에 훈련이라도 좀 시키고 한국군이 한국을 지킬 수 있게 하고 떠난 게 아니고 그냥 떠났어요. 이 이야기는 6.25가 나기 전 이야기예요. 바로
직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국 뭐냐면 북한은 이제 소련이나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형 전차 전투기로 무장하고 거기다가 18만 대군을 양성하고 있었다. 18만 대군? 뭐 100만 60만 하는데 대군이랄 거 없지만 그 당시는 대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겨우 8만 명인데 그나마도 지리산이다 덕유산이다 빨치산 잡으러 다니느라 정신없었다 이거죠. 무기라고는 소총, 그야말로 이제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물러가 버렸다는 거죠. 철수. 자,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이 어떻게 평화 제의를 하느냐. 바로 6월 8일 날 남북 총선거를 하자 평화적으로 이렇게 제의를 해요. 6월 25일 날 전쟁할 건데 6월 8일 날 그 제의를 합니다. 이제 눈속임이죠. 평화 제의. 그렇게 해놓고 6.25에 이때 바로 불시에 남침을 한다는 것이죠. 막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국군 또 상황은 어떠냐. 이것이 기가 막혀요. 또 남침 전후에서 10가지의 미스터리가 있었다. 10가지 미스터리. 이것은 이제 이 부분에 의아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이야기를 이형근 대장이 예전에 작고하기 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증언한 것이죠. 10가지 미스터리, 10가지 불가사의다. 이형근 대장은 군번이 1번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초대 합참의장 지내고 육군 참모총장도 지냈고 6.25 전쟁 그 당시는 8사단, 2사단, 사단장을 역입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가 그런 말을 한 것이죠. 10대 미스터리. 이게 뭐냐 하면은 6.25 바로 나기 전인데요. 그 당시 각 일선 부대에서 보고를 올렸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대규모로 남침할 징후가 보인다. 대규모로 남침할 것 같다. 이렇게 올렸지만은 군 수뇌부에서 모두 묵살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6월 10일 날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전 지휘관에 대해서. 야전 지휘관 하면은 바로 이제 전방에 있는 지휘관들입니다. 6.25 그 발발 2주 앞두고 사단장 연대장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최전방의 사단장 연대장은 핵심 전투 지휘관들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요.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고 부하를 장악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2주 앞두고 다 교체를 해버렸다 이거지요. 교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장 연대장이 가서 부대를 언제 어떻게 장악하고 그 지형을 언제 파악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25 직전에 전후방 부대를 또 대대적으로 교대했다는 거예요. 부대 자체를 또. 그렇게 되면 역시 도대체 적군 동태를 어떻게 알고 지형 파악을 고사하고 부하들 신상이나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 6월 11일부터는 정군의 비상경계령을 내려놨는데 하필이면 24일 0시에 해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비상령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막상 전쟁은 25일 터졌는데 24일 날 해제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육군본부에서 전 장병 50%에게 휴가, 외출, 외박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월 24일에는 장교클럽에서 장교클럽이 준공됐다고 이제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수뇌부가 25일 새벽까지 술과 춤을 즐겼다 이거죠.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스터리다. 그러니까 군 핵심부에 간첩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그 당시 그렇다는 것이죠. 6.25가 발발하게 되는데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죠. 뭐 싸움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국군이 이제 계속 밀립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래 결국은 유엔군 선발대가 도착할 쯤 돼서 대구까지 점령당하고 이제 부산만 남겨두게 됩니다. 부산 근방만.
이승만 대통령 호소에 따라서 유엔이 참전을 결의하게 되고 16개국이 군대를 보내고 또 5개국 이제 의료 병참 지원합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3년 동안에 걸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국군은 공식으로 13만 7,899명이 전사하고 부상은 45만 742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실종자까지 하면은 62만 1,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거에 실종자까지. 뭐 실종자는 다 사망했다고 또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미군은 어땠는가 하면 연인원이 쭉 회전하면서 참전을 하니까요. 3년 동안 178만 9천 명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178만 9천여 명이 이제 참전을 하고 사망은 36,940명이 사망, 부상은 92,134명이 부상. 근데 이제 실종되고 포로까지 하면 미군도 13만 7,2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13만 7,250명, 이것이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실종, 결국은 다 사망으로 봐야 되니까요. 이제 민간 피해는 또 어땠는가 하면 1955년 내무부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쟁 기간 민간인 피해 사망자는 24만 4,663명, 학살을 당한 그 인원은 12만 8,936명, 부상자는 22만 9,625명, 납치는 8만 4,532명, 행방불명은 30만 3,212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가옥, 발전시설, 산업, 기관시설, 종교, 교육시설 모조리 폐허가 되었죠. 산은 완전히 민둥산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참호각이 전쟁이 진행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이제 패주하게 되죠. 공산군이. 그러나 통일 바로 직전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무산되고 말죠. 그래서 또 처절한 일사후퇴가 이루어지게 되죠. 일사후퇴 때가 엄청나게 추울 때인데 그 추울 때 후퇴를 하게 되죠. 피해가 이제 엄청났죠. 이제 이렇게 전쟁을 치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하는 전부 파괴돼 버렸다. 기하선상에 헤매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하선상. 먹고 살 길이 없다 이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 물론 미국은 그로부터 1945년부터인데 59년까지 한국 총 재정 70%를 차지하는 그 무상 원조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총 재정 70%를 미국 무상 원조로 유지를 했다. 그 당시에는 매년 3억 불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로 따지면은 600억, 1000억 불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주둔한 주한 미군이 이제 뿌리는 돈이 있어요. 그게 수천만 달러 이르러서 결국 총 90% 한국 재정이 미국 지원으로 충당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9년도 되면서 무상 원조는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 후로는 장기 차관 그래가지고 이자가 이제 거의 없는데요. 이제 빌려간 건 갚아야 되는 이제 유상 원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계속. 그들도 한참 유상 원조를 받죠. 이렇게 이제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호 방위 조약은 언제 맺어진 것이냐? 바로 전쟁이 나고 이제 3년을 채워갈 그 상황에 메가더 장군이 경질되고 이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미국에서는 전쟁을 이제 빨리 끝내고 휴전협정 하고 끝내자 이 분위기가 막 형성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휴전하고 유엔군이 물러가게 되면 이 잿더미만 남은 이 남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죠. 다시 재침공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지요. 그렇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발을 빼고 싶기 때문에 그걸 안 맺어주려고 그랬죠.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 6월 18일 날 2만 5천 명의 방공 포로를 직권으로 석방시켜버려요. 미국 몰래.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을 해주지 않으면 휴전 협상 주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북진 통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사실 뭐 북진 통일할 능력이나 힘이나 있었겠습니까? 없지만 한번 내질러 본 거죠.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이 머리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휴전에 응해라 대신에 그래 뭐 방위 조약 맺어줄게 이렇게 돼가지고 방위 조약이 맺어지게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제 최종 가조인 이거는 물론 8월 8일날 최종안이 이제 가조인 되고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됩니다. 그 이 상호 방위 조약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미국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미국을 묶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애를 쓴 거예요. 아무튼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호 방위라 하는 것은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사드 문제 어때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사드가 무슨 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이 종종 나와요. 또 북한의 핵을 가지고 다루는데 강건은 불보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미국의 일같이.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정도. 정작 당사자는 한국인데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뭐 사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사드는 적은 미사일을 공격을 막기 위한 거니까요. 더구나 핵미사일.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한국 문제지 미국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미국 문제도 돼요. 왜 그러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방어하는 그 무기도 되지만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무기로 그쪽에서는 본다 이거죠. 사드를. 사실 전쟁이 난다니 어떤 일이 있으면은 주한미군이 제1차 공격 대상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 미국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또 한국 방위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한국 정치권 일부에서는 그건 남보듯이 남말하듯이 그렇게 보는 게 탐탁지 않게. 이제 물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잘 몰라서 그런 분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중국이 반대한다 이거예요. 뭐 무역 보복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이 안보에는 무역 보복이고 뭐고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안보라는 것은. 전 미국이란 초강대국도 다른 건 몰라도 안보는 양보 안 하거든요. 무슨 무역 보복이니 이거 가지고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안보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러면 왜 사드를 반대하느냐? 사드는 공격하는 게 아니고 방어무기입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레이더, 사드 배치할 때 거기에 레이더가 2000km, 반경 2000km를 더듬어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바로 미국의 전략적인 방어 시스템과 연결돼서 움직일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 다 불편하죠. 연계돼서 움직인다면 뭐 사드만 한국에 있는 사드만 별도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미국하고 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연계돼서 움직인다 할 때 어떤 경우는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 공격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더 이걸 의식해 가지고 자꾸 배치를 반대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드를 북한도 반대, 중국도 반대.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드는 유용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두 나라가 사드 그런 거 설치하든 배치하든 관심이 없다. 그거는 유용하지 못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가 강할수록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 그건 미국의 방위에 필요하죠.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을 뭘로 막습니까? 가서 손바닥을 막을 수는 없지요. 결국 뭔가 요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드가 내부적으로 미국 전략자산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것도 그래요. 한미 간에는 상호 방위를 한다는 이 조약 속에 있습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야 동맹이죠. 그게 안 되고 너만 나를 도와다오. 그건 어디 동맹이 아니죠. 너가 나를 돕지만 너가 필요한 건 나도 도울게. 이래야 동맹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설령 상호 연결된다 하더라도 그 사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도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위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이 국가를 방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드가 미국 전략자산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그걸 나쁘게 볼 건 없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나 너스야에서는 싫다 할지라도 어차피 한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니까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도움 받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얽히는 거 싫다. 우리 주변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혼자 편리죠. 그렇게 되면. 그럼 동맹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식이 돼버려. 그럼 한국이 스위스처럼 영시에 중립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시에 중립이 된다고 봅니까? 한국이? 영시에 중립국이 되려면 지형적인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변 국가라든가 그 나라가 위치한 지형 이런 것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단결력이라든가 이런 경우와 굳건해야 됩니다. 경제력도 반드시 받쳐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려도 강해야 중립국도 된다는 거예요. 약소국은 중립국도 될 수가 없어요. 약하면은 강해야 중립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약한 나라가 편의 좀 보려고 중립인체 하면은 처음에는 강한 두 나라가 끌어들이려고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나라에서 바로 눌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립으로서 유지되겠습니까? 안 돼요. 또 중립은 없어요. 그럼 왜 스위스는 중립이냐? 지형적인 편의가 있어요. 알프스라는 그 큰 산맥으로 쌓여 있고 그 주변 나라들이 조금 나누어져 있고 충분히 영세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스위스라는 나라는 완전히 단결되어 있고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스위스가 핵 공격에 대비해서 120% 국민들이 지하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핵전쟁 대비 세계 최고 시설이 되어 있는 나라가 스위스다. 의외지만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핵공격에 대한 대비 준비가 없죠. 우리는 뭐 방공호야 여기저기 있고 지하시설 우리도 많이 있죠. 아파트 밑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 폭탄 공격에는 유효하겠지만 핵 공격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달리 주변이 절대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거 우리가 중립한다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적어도 한국이 남북 통일을 하고 핵무장도 하고 그리고 만주까지도 한국이라는 뭐 경제력 아니든 정치력 아니든 그 세력에 포함할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이럴 때는 그래도 이제 절대 강국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우리는 중립으로 할 거야 해도 남이 건드리질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중립으로 가면 바로 깨집니다. 중립을 용납 안 해요. 좌우 나라에서. 어느 쪽인가 서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미국에 설까요? 중국에 서야 될까요? 중립은 안 되거든요. 조선 말기에 조선이 안 망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때로는 중립도 해보고 때로는 청나라에 기대보기도 하고 일본에 기대기도 하고 러시아하고 손잡기도 하고 그거 안 되거든요. 약하면 안 됩니다. 물론 조선 말기하고 한국은 그 힘 차이는 뭐 비교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이 또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중립은 어려워요. 그럼 뭐 어느 나라인가 동맹은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를 택할까요? 영토 욕심이 없는 제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과거 수많은
제국들이 이 지구상에 등장했는데요. 모두 영토 확장, 강요, 강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 제국이 성립됐어요.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대원 제국 어디라도 그래요. 그러나 영토 확장 욕심이 없는 그래도 제국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강요하는 게 뭡니까?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건 강요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하면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런데 중국 어때요? 중화민족주의 하면서 강자한테 숙이지만 약자는 내 아래 들어와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력을 너무 강해요. 영토 확장 욕심이. 사방에 건드리고 타치하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동북공정, 서북공정 그거 왜 하는 겁니까? 과거 역사 전부 자기들 역사로 바꾸는 건 뭐예요? 나중에 주변 나라 흡수할 때 다 우리나라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주장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본래 너희 나라는 우리 속국이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서북공정, 동북공정 하는 거예요. 역사 왜곡하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그 왜곡된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에요. 그 어디하고 손을 잡고 나가야 되겠는가?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초강대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는 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 나온다 이거죠. 지금도 한국이 미국하고 만약 예를 들어 동맹이 깨지고 멀어진다면은 당장에 중국, 러시아, 일본 압박 막 들어올 거예요. 뭐 중립 지킨다고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기 쫓아가서 바지가랭이 잡고 이건 이렇게 됐는데요 해봐야 무시만 당할 것이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저쪽에 가서 또 바지 잡고 일이 이렇게 됐는데요 해봐야 그쪽에서 뭐 동등하게 대해줄까요? 그냥 무시당하죠. 한국이 나서가지고 뭐 균형을 이루고 뭐하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동맹을 단단히 한 상태에서 주변 나라와 대화를 하든 말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럼 북한하고 앞으로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하고 같이 협의하여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너무 큰 다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되지도 않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약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국도 강국이에요. 적어도 그러나 중립으로는 현재는 갈 수 없는 나라다 이거죠. 중립으로 가려면 남북이 통일하고 저 만주까지도 영향력 속에 넣을 정도 돼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동맹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죠. 미국이란 초강대국도 우리 알아서 할 것 안 그래요. 세계 각국의 동맹을 맺고 같이 움직여요. 근데 한국이 동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동맹국으로 한다. 여의치 않다는 것이죠. 가치관, 사상 이런 것이 너무 차이 나니까. 사드를 배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기준이 이제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된다.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 미국 방문하고 결국 대화하면 이런 것은 원만히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그게 서로 양국 간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 알 테니까. 그런데 지금 불필요하게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또 시대가 시위를 한다 이거예요. 이제 조금씩 더 발전하면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제 없어도 된다. 그리고 북한은 핵동결만 평화협정 맺고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이런 시위도 있을 수 있죠. 글쎄 여러분은 뭐 그런 찬성 안 하겠죠. 그러나 국민 전부가 그렇게 원하고 정치권이 전부 찬성해가지고 또 그 길로 간다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화협정 맺든 뭐 사드 배치를 하지 말든 주한미군 철수를 해서 동맹을 깨든 알아서 해야죠. 국민이 원한다면 그래가지고 그 길로 한 발짝 가겠다는데요. 뭐 말려서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이 한국에 그리고 스스로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이기겠는가?
손해겠는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현재 20대, 30대, 40대 앞길이 구말리 같이 저 멀리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어느 길이 자기를 위해서 이기겠는가 하고. 올해 1기만 배치하고 5기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또 미국에서는 이제 다른 반응이 또 나오죠. 그리고 일본의 어떤 신문이 미국에서 올해 안에 배치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또 청와대에서는 그 보도는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도 부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사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배치하려는 것은 1개 포대입니다. 1개 포대. 1개 포대 안에는 6기가 들어있습니다. 발사대 6기. 그런데 지금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그러니까 현재는 성주에 2기가 배치되어 있고 4기가 배치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6기가 바로 1개 포대입니다. 그러니까 배치하면 1개 포대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1기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 1기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작게 해도 2기는 기본 배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3개 포대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는 거예요. 3개 포대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개 포대 그 문제가 아니고 3개 포대. 근데 지금 1개 포대도 배치를 안 하고 2기 겨우 배치해놓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요. 1개 포대는 6기로 구성되어 있고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1개 발사대당 미사일이 8발이 있다. 요격하는 미사일이 8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 문제는 한미 간에 정상회담하면서 적절히 또 잘 풀어지고 해결이 될 거예요. 어떤 것이 국익이라는 것은 잘 알 거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침은 한국이 북한으로 먼저 쳐들어갔다. 하여튼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이제 수백 대 전투기, 수백 대의 신형 전차, 수백 명의 야포를 이제 지원받아요. 그리고 군대를 이제 만주 쪽에 보내가지고 몰래 비밀리에 이제 훈련을 거듭합니다. 소련 고문관들이 나와서 훈련하게 돼요. 그때 양성한 정규군이 18만 명에 이르렀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국군 사정은 어땠느냐? 애모한 소총, 그리고 또 일본군이 버리고 간 구식 속총, 이런 걸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전투기, 전차, 야포 없었죠? 있다는 건 겨우 박격포, 이제 기관총 좀 있었어요. 그런데 통신기라도 좀 있었냐? 제대로 없었죠. 그나마도 그 인원까지도 8만 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당시 이제 남한 전역에는 좌파 열풍이 불었어요. 아주 공산주의, 다 같이 먹고 살자, 모두 나눠진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쓰자, 얼마나 좋습니까? 춥고 배고픈 그 시절에 국민들 모두 그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남한 전역에도 좌파들이 굉장히 많아서 깊고 큰 산에는 빨치산 이래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지리산이다 덕유산에 배치돼가지고 빨치산 유격대 소탕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 지령받은 남노당 계열이죠. 남노당. 그 계열 이제 뿌락치들이 나라의 이제 공장이라고 뭐 제대로 있지도 않지만은 국가 산업마다 파업을 일으키고 거기다 총기 무장까지 하고 있었죠. 노조들이 총기로 무장까지 하고 있었다. 자, 이 정도면 치안이 어느 정도다. 여러분 아시겠죠? 치안이 그야말로 절대정일명 엉망진창이었다 이거죠. 여기에 맞춰서 미국이 태평양 방위권에서 지신라인 해가지고 한국을 제시켜버려요. 또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집권하자마자 곧 미군이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면서 무기라도 제대로 주고
그 전에 훈련이라도 좀 시키고 한국군이 한국을 지킬 수 있게 하고 떠난 게 아니고 그냥 떠났어요. 이 이야기는 6.25가 나기 전 이야기예요. 바로 직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국 뭐냐면 북한은 이제 소련이나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형 전차 전투기로 무장하고 거기다가 18만 대군을 양성하고 있었다. 없지만 한번 내질러 본 거죠.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이 머리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휴전에 응해라 대신에 그래 뭐 방위 조약 맺어줄게 이렇게 돼가지고 방위 조약이 맺어지게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제 최종 가조인 이거는 물론 8월 8일날 최종안이 이제 가조인 되고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됩니다. 이 상호 방위 조약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미국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미국을 묶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애를 쓴 거예요. 아무튼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호 방위라 하는 것은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사드 문제 어때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사드가 무슨 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이 종종 나와요. 또 북한의 핵을 가지고 다루는데 강건은 불보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미국의 일같이.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정도. 정작 당사자는 한국인데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뭐 사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사드는 적은 미사일을 공격을 막기 위한 거니까요. 더구나 핵미사일.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한국 문제지 미국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미국 문제도 돼요. 왜 그러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방어하는 그 무기도 되지만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무기로 그쪽에서는 본다 이거죠. 사드를. 사실 전쟁이 난다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은 주한미군이 제1차 공격 대상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 미국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또 한국 방위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한국 정치권 일부에서는 그건 남보듯이 남말하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탐탁지 않게. 이제 물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잘 몰라서 그런 분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중국이 반대한다 이거예요. 뭐 무역 보복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이 안보에는 무역 보복이고 뭐고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안보라는 것은. 저 미국이란 초강대국도 다른 건 몰라도 안보는 양보 안 하거든요. 무슨 무역 보복이니 이거 가지고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안보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러면 왜 사드를 반대하느냐? 사드는 공격하는 게 아니고 방어무기입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레이더, 사드 배치할 때 거기에 레이더. 그러나 영토 확장 욕심이 없는 그래도 제국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강요하는 게 뭡니까?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건 강요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하면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런데 중국 어때요? 중화민족주의 하면서 강자한테 숙이지만 약자는 내 아래 들어와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력을 너무 강해요. 영토 확장 욕심이. 사방에 건드리고 타치하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동북공정, 서북공정 그거 왜 하는 겁니까? 과거 역사 전부 자기들 역사로 바꾸는 건 뭐예요? 나중에 주변 나라 흡수할 때 다 우리나라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주장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본래 너희 나라는 우리 속국이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서북공정, 동북공정 하는 거예요. 역사 왜곡하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그 왜곡된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에요. 그 어디하고 손을 잡고 나가야 되겠는가?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초강대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는 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 나온다 이거죠. 지금도 한국이 미국하고 만약 예를 들어 동맹이 깨지고 멀어진다면은 당장에 중국, 러시아, 일본 압박 막 들어올 거예요.
뭐 중립 지킨다고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기 쫓아가서 바지가랭이 잡고 이건 이렇게 됐는데요 해봐야 무시만 당할 것이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저쪽에 가서 또 바지 잡고 일이 이렇게 됐는데요 해봐야 그쪽에서 뭐 동등하게 대해줄까요? 그냥 무시당하죠. 한국이 나서가지고 뭐 균형을 이루고 뭐하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동맹을 단단히 한 상태에서 주변 나라와 대화를 하든 말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럼 북한하고 앞으로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하고 같이 협의하여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너무 큰 다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되지도 않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약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국도 강국이에요. 적어도 그러나 중립으로는 현재는 갈 수 없는 나라다 이거죠. 중립으로 가려면 남북이 통일하고 저 만주까지도 영향력 속에 넣을 정도 돼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동맹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죠. 미국이란 초강대국도 우리 알아서 할 것 안 그래요. 세계 각국의 동맹을 맺고 같이 움직여요. 근데 한국이 동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하들 신상이나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 6월 11일부터는 정군의 비상경계령을 내려놨는데 하필이면 24일 0시에 해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비상령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막상 전쟁은 25일 터졌는데 24일 날 해제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육군본부에서 전 장병 50%에게 휴가, 외출, 외박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월 24일에는 장교클럽이 준공됐다고 이제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수뇌부가 25일 새벽까지 술과 춤을 즐겼다 이거죠.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설이다. 그러니까 군 핵심부에 간첩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그 당시 그렇다는 것이죠. 6.25가 발발하게 되는데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죠. 뭐 싸움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국군이 이제 계속 밀립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래 결국은 유엔군 선발대가 도착할 쯤 돼서 대구까지 점령당하고 이제 부산만 남겨두게 됩니다. 부산 근방만. 이승만 대통령 호소에 따라서 유엔이 참전을 결의하게 되고 16개국이 군대를 보내고 또 5개국 이제 의료 병참 지원합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3년 동안에 걸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국군은 공식으로 13만 7,899명이 전사하고 부상은 45만 742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실종자까지 하면은 62만 1,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거에 실종자까지. 뭐 실종자는 다 사망했다고 또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미군은 어땠는가 하면 연인원이 쭉 회전하면서 참전을 하니까요. 3년 동안 178만 9천 명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178만 9천여 명이 이제 참전을 하고 사망은 36,940명이 사망, 부상은 92,134명이 부상. 근데 이제 실종되고 포로까지 하면 미군도 13만 7,2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13만 7,250명, 이것이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실종, 결국은 다 사망으로 봐야 되니까요. 이제 민간 한국인데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뭐 사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사드는 적은 미사일을 공격을 막기 위한 거니까요. 더구나 핵미사일.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한국 문제지 미국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미국 문제도 돼요. 왜 그러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방어하는 그 무기도 되지만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무기로 그쪽에서는 본다 이거죠.
사들을. 사실 전쟁이 난다니 어떤 일이 있으면은 주한미군이 제1차 공격 대상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 미국이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또 한국 방위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한국 정치권 일부에서는 그건 남보듯이 남말하듯이 그렇게 보는 거 탐탁지 않게. 이제 물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잘 몰라서 그런 분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중국이 반대한다 이거예요. 뭐 무역 보복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이 안보에는 무역 보복이고 뭐고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안보라는 것은. 저 미국이란 초강대국도 다른 건 몰라도 안보는 양보 안 하거든요. 무슨 무역 보복이니 이거 가지고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안보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러면 왜 사드를 반대하느냐? 사드는 공격하는 게 아니고 방어무기입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레이더, 사드 배치할 때 거기에 레이더가 2000km, 반경 2000km를 더듬어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바로 미국의 전략적인 방어 시스템과 연결돼서 움직일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 다 불편하죠. 연계돼서 움직인다면 뭐 사드만 한국에 있는 사드만 별도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미국하고 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연계돼서 움직인다 할 때 어떤 경우는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 공격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더 이걸 의식해 가지고 자꾸 배치를 반대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드를 북한도 반대, 중국도 반대.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드는 유용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두 나라가 사드 그런 거 설치하든 배치하든 관심이 없다. 그거는 유용하지 못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가 강할수록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 그건 미국의 방위에 필요하죠.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을 뭘로 막습니까? 이 부상을 당합니다. 실종자까지 하면은 62만 1,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거에 실종자까지. 뭐 실종자는 다 사망했다고 또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미군은 어땠는가 하면 연인원이 쭉 회전하면서 참전을 하니까요. 3년 동안 178만 9천 명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178만 9천여 명이 이제 참전을 하고 사망은 36,940명이 사망, 부상은 92,134명이 부상. 근데 이제 실종되고 포로까지 하면 미군도 13만 7,2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13만 7,250명 이것이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실종 결국은 다 사망으로 봐야 되니까요. 이제 민간 피해는 또 어땠는가 하면 1955년 내무부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쟁 기간 민간인 피해 사망자는 24만 4,663명, 학살을 당한 그 인원은 12만 8,936명, 부상자는 22만 9,625명, 납치는 8만 4,532명, 행방불명은 30만 3,212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가옥, 발전시설, 산업, 기관시설, 종교, 교육시설 모조리 폐허가 되었죠. 산은 완전히 민둥산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참혹하게 전쟁이 진행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이제 패주하게 되죠. 공산군이. 그러나 통일 바로 직전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무산되고 말죠. 그래서 또 처절한 일사후퇴가 이루어지게 되죠. 일사후퇴 때가 엄청나게 추울 때인데 그 추울 때 후퇴를 하게 되죠. 피해가 이제 엄청났죠. 이제 이렇게 전쟁을 치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하는 전부
파괴돼 버렸다. 기하선상에 헤매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하선상. 먹고 살 길이 없다 이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 물론 미국은 그로부터 1945년부터인데 59년까지 한국 총 재정 70%를 차지하는 그 무상원조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총 재정 70%를 미국 무상원조로 유지해. 그 어디하고 손을 잡고 나가야 되겠는가?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초강대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는 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 나온다 이거죠. 지금도 한국이 미국하고 만약 예를 들어 동맹이 깨지고 멀어진다면은 당장에 중국, 러시아, 일본 압박 막 들어올 거예요. 뭐 중립 지킨다고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기 쫓아가서 바지가랭이 잡고 이건 이렇게 됐는데요 해봐야 무시만 당할 것이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저쪽에 가서 또 바지 잡고 일이 이렇게 됐는데요 해봐야 그쪽에서 뭐 동등하게 대해줄까요? 그냥 무시당하죠. 한국이 나서 가지고 뭐 균형을 이루고 뭐하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동맹을 단단히 한 상태에서 주변 나라와 대화를 하든 말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럼 북한하고 앞으로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하고 같이 협의해야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너무 큰 다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되지도 않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약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국도 강국이에요. 적어도 그러나 중립으로는 현재는 갈 수 없는 나라다 이거죠. 중립으로 가려면 남북이 통일하고 저 만주까지도 영향력 속에 넣을 정도 돼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동맹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죠. 미국이란 초강대국도 우리 알아서 할 것 안 그래요. 세계 각국의 동맹을 맺고 같이 움직여요. 근데 한국이 동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동맹국으로 한다, 여의치 않다는 것이죠. 가치관, 사상 이런 것이 너무 차이 나니까. 사드를 배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기준이 이제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된다.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 미국 방문하고 결국 대화하면 이런 것은 원만히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그게 서로 양국 간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 알 테니까. 그런데 지금 불필요하게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또 시대가 시위를 한다 이거예요. 이제 조금씩 더 발전하면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제 없어도 된다, 그리고 북한은 핵동결만 평화협정 맺고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이런 시위도 있을 수 있죠. 전후에서 10가지 미스터리가 있었다. 10가지 미스터리. 이것은 이제 이 부분에 의아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이야기를 이형근 대장이 예전에 작고하기 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증언한 것이죠. 10가지 미스터리, 10가지 불가사의다. 이형근 대장은 군번이 1번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초대 합참의장 지내고 육군 참모총장도 지냈고 6.25 전쟁 그 당시는 8사단, 2사단 사단장을 역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가 그런 말을 이제 한 것이죠. 10대 미스터리. 이게 뭐냐 하면은 6.25 바로 나기 전인데요. 그 당시 각 일선 부대에서 보고를 올렸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대규모로 남침할 징후가 보인다. 대규모로 남침할 것 같다. 이렇게 올렸지만은 군 수뇌부에서 모두 묵살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6월 10일 날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전 지휘관에 대해서. 야전 지휘관 하면은 바로 이제 전방에 있는 지휘관들입니다. 6.25 그 발발 2주 앞두고 사단장, 연대장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최전방의 사단장 연대장은 핵심 전투 지휘관들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요.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고 부하를 장악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2주 앞두고 다 교체를 해버렸다 이거지요. 교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장 연대장이 가서 부대를 언제 어떻게 장악하고 그 지형을 언제 파악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25 직전에 전후방 부대를 또 대대적으로 교대했다는 거예요. 부대 자체를 또. 그렇게 되면 역시 도대체 적군 동태를 어떻게 알고 지형 파악을 고사하고 부하들 신상이나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 6월 11일부터는 정군의 비상경계령을 내려놨는데 하필이면 24일 0시에 해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비상령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막상 전쟁은 25일 터졌는데 24일 날 해제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육군본부에서 전 장병 50%에게 휴가, 외출, 외박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월 24일에는 장교클럽에서 장교클럽이 준공됐다고 이제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수뇌부가 25일 새벽까지 술과 춤을 즐겼다 이거죠.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